네, 돈 걱정 없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도너리 시간입니다. 자, 앞에 이렇게 도너리 돈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요즘 사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희비가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자세한 이야기 오늘은 이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실물은 처음 뵌 것 같아요. 항상 전화로만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자, 위원님 저희가 맨 앞에 코너 속의 코너처럼 짚고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네네. 밤사이 증시 상황, 미국 증시 상황 좀 짚어주세요. 네, 미국 증시가 한동안 굉장히 강력한 랠리를 보였었는데 밤사이에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들이 이제 조금 하락적으로 돌아섰거든요. 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47% 정도 지금 하락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들도 각각 약 0.6% 네. 정도 지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워낙 강한 랠리를 보였기 그렇죠. 때문에 기술적 조정의 성격이 조금 강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의미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지수가 하락하는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던 요소가 네.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이죠. 네. 이제 우리가 통화 정책을 조금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네. 이런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금리 인하가 사실상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금리 인하를 발언이거든요. 너무 서두를 필요가 네.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인하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네. 파월 의장이 우리가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다시 또 이렇게 또 느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우려들이 제기되면서 플러스 그동안 너무 빨리 올라왔잖아요, 시장이. 그렇죠. 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술적 조정까지 이어지면서 트럼프 랠리가 잠깐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좀 대형주를 좀 살펴보면 트럼프 랠리 중에 대표적이었는데 테슬라가 그렇습니다. 5%나 하락을 했어요. 네, 5.77% 지금 네. 하락한 걸로 나오고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그 안 좋은 쪽에 부정적인 편이죠. 부정적인 네. 이제 시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화석 연료의 사용이 무엇이 문제인 거냐? 네. 그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왔단 말이에요. 네. 전기차를 구매하면 세액 공제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지원 정책들을 강하게 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지원 정책은 이제 중단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그 일론 머스크를 여기 이제 내각에 데리고 그렇죠. 오겠다라는 것들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는데 사실 막상 경제 정책 방향성을 살펴보면 친환경 정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옛날로 화석 연료 시절로 그렇죠. 되돌아가는 정책들을 네.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테슬라의 향후 실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제 정책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는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상들 때문에 테슬라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면 경제 정책을 고려해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조금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많이 급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사실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의 주인인데 머스크도 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한다고 밝혔잖아요. 네네. 그 여파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상충되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이야기 같아요. 이해상충이 있어 그러니까요. 보인단 말이에요. 네. 트럼프 정부는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정책보다는 화석 연료 사용을 더 우호적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그런 이제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을 다 폐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최대 주주로 올라가 있는 테슬라의 그런 영업 실적 향후 매출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또 일론 머스크는 이런 정책들을 지지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CEO로서 활동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그 역할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에 네.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책에 찬성을 한다. 사실 우리나라 같았으면 굉장히 많은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럼요. 그런 엄청 발언, 논란이 됐을 논란이 거예요. 됐을 네.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약간은 조금 의아한 네.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앞으로 상황이 좀 더 궁금해지긴 한데 네. 말씀 주신 이제 증시는 국내 증시까지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요즘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저도 사실 일어나자마자 검색을 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거든요. 네네. 근데 비트코인도 계속 뭐 연일 최고치다 계속 이렇게 저희도 기사를 그렇게 계속 쓰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미국 증시 때문인지 이것도 조금 내려갔더라고요. 네, 저기 비트코인 가격도 네. 지금 굉장히 빠른 상승 흐름을 보였잖아요. 무서울 정도예요. 특히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 네. 그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트럼프 당선 시점에 7만 5천 달러를 조금 넘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랬다가 이게 지금 9만 달러를 넘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최고점은 9만 3천 달러를 넘겼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이제 좀 빠져서 9만대 초반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7일 날 7만 5천 불이었다가 네. 지난 13일에 9만 불을 넘겨버렸으니까 한 거의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15,000달러의 네. 가격 상승이 발생한 거잖아요. 네. 엄청난 속도의 가격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왜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은 네.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대체로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네.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CBDC 같은 쪽, 그러니까 네. 가상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네. CBDC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반면에 CBDC를 제외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혹은 뭐 이더리움 같은 그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그런 이제 스탠스를 취해 왔었는데 공화당은 오히려 반대적인 입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조금 개발을 하고 이런 네. 시장을 적극적으로 좀 키워나갈 필요성이 있다. 특히나 이제 공화당에서 제안되었던 그런 정책들을 보면 비트코인 액트라고 비트코인 법이죠. 네. 비트코인 법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향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비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공화당 이제 의원에 의해서 제안된 법률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상원과 하원을 다 공화당이 쓸어갔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러한 공화당의 법안들이 실질적으로 최종 의결이 되어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비트코인 액트에 의해서 통과가 된다면 최대 100만 개까지의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미국이 비축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략 자산이라는 게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와요? 예,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네. 시장이 풀리지 않는 물량이 네. 되어버리는 거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이 그만큼 더 품귀 현상이 발생할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비트코인 수급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액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화당이 지금 제안한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보면 네. 가상자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법률들이 많습니다. FIT 21이라든지 네. 이런 법률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우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 비트코인이나 이쪽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공화당이 왔으니까 드디어 가상자산 시장이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제도권 편입이 빨라지고 네. 관련된 제도적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지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 현재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이제 이 트럼프는 비트코인의 또 이제 가상화폐에 긍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한국 연구기는 한데 관련 연구 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지면 강남값 집값도 오른다라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너무나 높아지고 한번 또 트럼프 정권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연구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네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떤 연구인가요? 네, 시장에서 이제 조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기는 네.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회성 연구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진짜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 이 연구 결과가 유지가 네. 될지는 조금 살펴보기는 해야 되는데 연구 결과 자체는 상당히 이제 재밌습니다. 혹하더라고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강남 집값도 네. 같이 올라간다. 내지는 반드시 비트코인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네. 주식 시장이 가파르게 가격 상승이 발생을 하면 강남 집값이 따라 올라간다라는 네. 거거든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다고 네. 하면 이것을 계속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사실상 별로 없다는 거예요. 현금화를 시켜서 뭔가 다른 그렇죠.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가격 변동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우에 네. 따라서는 지금은 지금 굉장히 가격 흐름이 좋잖아요. 네. 근데 이 가격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 과거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반토막이 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발생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격 급등하는 시기에 비트코인을 일단 팔아서 수익을 실현한 다음에 이 수익을 어디다가 갖다 붓느냐, 강남에 가서 집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투자를 하는 거네요. 예, 재투자를 강남에 가서 집을 사는데 사실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부동산 불패에 대한 이런 믿음이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강하죠. 그리고 부동산 어디가 제일 부동산이 확실하냐? 뭐 물어볼 필요가 없이 강남에 있는 강남이죠. 아파트들은 절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집값이 올라갈 거다. 이런 네. 기대가 가장 강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에서 많은 돈을 벌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비트코인으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강남에 가서 아파트를 사두면 이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된다라고 네. 판단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네. 이렇게 많은 돈을 버시는 분들이 종종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분들도 비슷하게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강남에 가서 주식에서 수익을 대규모로 실현한 다음에 네. 그 돈을 강남에 가서 아파트를 사두면 이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조금 시차를 두고 강남 주택,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또 네. 또 비슷하게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많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네. 연구의 주된 주장입니다. 이게 보니까 KB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랑 비트코인 수익률, 뭐 코스피랑 이렇게 연관을 지어가지고 남은 거던데 보니까 그 기사들도 보면은 부동산 중개사들이 이제 말하는 게 강남 쪽에 네. 갑자기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이제 자녀의 집을 사주는 사람들이 종종 생긴다라는 할 정도로 그런 또 코멘트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특히나 이제 강남에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네.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갑자기 큰 돈을 들고 와서 아파트를 그러니까요. 현찰로 사시는 네. 분들은 대부분 이런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비트코인이 좀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추세면 내년에 10만 달러까지 가는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9만 달러도 굉장히 예상보다는 빨리 왔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너무 이게 과하다, 단기일 거다라고 하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양쪽의 견해들이 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연내에 10만 달러까지 갈 거다라는 견해들도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지금 너무 급등하고 현재의 가격 상승 속도는 비정상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여기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 이제 제프 캔드릭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네. 여기서는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넘어서 심지어 12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12만 달러요? 라는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으로 굉장히 네. 유명해지신 어제 분이죠.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네, 많이 났죠. 네. 근데 이분은 현재 가격 상승 속도는 비정상적이다. 지금은 우리가 신중해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네. 목소리를 내고 계시거든요. 사실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옹호론자였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랬죠. 이분은 심지어 비트코인이 30만 달러, 40만 달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네. 사모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런 분이 현재의 가격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거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가격 조정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타이밍을 이제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네.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심지어 비트코인 옹호론자조차도 네. 현재의 가격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가격 상승 속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우상향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죠. 네.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은 이런 엄청난 속도의 가격 상승은 계속해서 유지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가격 조정 그리고 생각보다 큰 폭의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대비를 하는 자세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요거랑 조금 이제 다른 방향성의 얘기기는 한데 네. 그러면 내가 과연 비트코인을 보유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변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질문을. 네, 주변에 제 주변에 그리고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궁금해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때 네. 리스크가 나타나잖아요. 네. 보유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따르는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시죠.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근데 보유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리스크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유하지 않으면 내가 도대체 무슨 리스크를 그러게요. 감수를 하는 돈을 거냐. 안 쓰고 안 읽고 이런 느낌 그렇죠. 아닌가요? 그냥 내 원금은 계속해서 네. 보존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리스크라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여기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기회비용이요? 네,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적용시켜보면 내가 그냥 현금으로만 유지를 했을 때 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예요? 이걸 가지고 네. 투자로 연결시키지 않았을 때 나는 쉽게 말하면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거조차도 나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당연히. 그런 분들이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가용 자금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았을 때 그조차도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네. 했을 때 나타나는 위험, 네.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위험. 지금은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위험이 오히려 더 높게 느껴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동원을 해서 비트코인을 사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네. 분산 투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분산 투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네. 비트코인도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시점의 분산으로 보면 되나요? 시점의 비트코인은? 분산, 그 다음에 네.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의 분산 네. 이 개념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주식을 보통 위험 자산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은 한 종목에 올인하는 방식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네.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네.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올인하는 거,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금을 비트코인에다가 넣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죠. 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네. 한 부분으로서 가져가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죠. 남아있죠. 이것이 진짜로 디지털 금이 될 수 있을 거냐. 이게 금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논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현재 제도권 시장으로 점점 더 깊숙이 편입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미래가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아예 비트코인에 손도 대지 않는다라는 접근 방식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작은 부분 중에 하나 정도로 네. 편입을 시켜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리고 비트코인의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진화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보죠.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당선 이후로 오늘은 좀 주춤하지만 비트코인도 미국 증시도 네. 계속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국장은 지금 큰일이란 말이에요. 네네. 보니까 그제 기준으로 가상자산 하루 거래대금이 22조거든요. 그런데 국내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은 10조예요. 사실상 2배가 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비트코인 거래 대금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거래 대금, 가상자산 거래 대금이 이 정도로 높지는 네. 않았거든요. 그렇죠. 사실 트럼프 랠리가 시작되기 이전의 기간, 예를 들어서 올해 1월부터 네. 한 9월 정도까지의 그런 이제 가상자산 거래 규모를 보면 일평균 거래 대금이 10조 내외 정도 됩니다. 네. 10조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랬던 것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 네.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게 22조 거의 2배가 늘어난 그러니까요. 2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만큼 시장이 지금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조금 과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죠. 지금 네. 늘어난 건데 따라서 이 정도의 높은 거래량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연말까지는 지금 네. 굉장히 지금 뜨거워져 있죠. 뜨거웠죠. 식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아주 높은 수준의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되겠지만 네. 향후에는 조금 진정되는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을 보면 지금 코스피는 거래 대금이 10조 조금 넘게 10조. 나오고 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6조 조금 넘는 걸로 나온단 네. 말이에요. 이게 작년 1년 동안 코스피 시장 일평균 거래 대금이 10조 정도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 거래 대금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일평균 거래 대금이 네. 10조였습니다. 10조. 둘 다 네. 10조 정도 됐었군요. 아, 일평균 거래 대금이. 코스닥이 많이 내려갔네요. 코스닥이 지금 많이 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네요. 코스닥은 지금 시장의 그 유동성이 많이 조금 줄어들어 있는 그쵸. 상황. 700성도 네, 붕괴가 시장 됐었고. 가격 하락이 네. 커지면서 네. 지금 시장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좀 말씀하신 거 이제 단기현상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 국장 중에서 뭐 대표적이지만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어쨌든 애국심의 마음으로도 삼성전자가 어제 결국에는 4만을 찍었거든요. 네네. 보니까 PBR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0.9대로 또 떨어졌더라고요. 0.9 밑으로 내려갔죠. 네, 그래서 0.897인가? 897, 네. 네, 그래서 그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낮다는 건데 네. 이걸 삼성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상당히 고전을 겪고 있다라는 네.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업이익 관점에서만 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네, 나쁘지는 않은데 이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네. 좋다고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우리가 네. 보통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 네, 1등이잖아요. 그렇죠. 1등. 무조건 1등이어야 하는 네, 기업이고 그리고 그렇죠. 당연히 1등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기업이란 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 파운드리 분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HBM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메모리 영역이잖아요. 네. HBM 이 부분에서도 삼성전자가 지금 1등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뭐 가끔 이렇게 1등의 지위에서 밀려나는 경우들이 있기는 했지만 네. 다시 또 금방 또 되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가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게 약간은 조금 위기 상황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네.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지 구체적인 전략이라든지 비전이 지금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은 더 불안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장에서 이제 자금이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뭐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속상한 건 우리만 내려가기 때문인데 네네. 뭐 삼성전자로 들면 오늘 밤 사이에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린 더 떨어지고 미국은 좋아도 우리는 똑같이 나쁘고 하는데 오늘 조금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9시 열리면? 일단 근데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제롬 파월 의장이 네.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가져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잘 나가던 미국 시장을 꺾었단 말이에요. 지금 일시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에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들인 거고요. 네.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시장은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찌 됐든 뭘로든 그래도 국장에 조금 힘을 내길 바라면서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